대부분 어세스는 잘 열립니다. 다 열려 있는데 문제는 어세스를 여는 동작 자체가 감염된 상아지를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리앱도 케이스를 받아보면 간혹은 아직까지 감염 상아지, 무식 상아지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분물을 제거를 하고 크라운이 있으면 크라운을 제거를 함으로써 안에 남아있는 무식 상아지를 다 제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물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아지부터 먼저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케리스덴틴이 남아있죠. 이걸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강내 노멀 플로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균들이 다시 근관을 재오염시킴을 막기 위해서 벽을 촘촘하게 쌓으셔야 됩니다. 뭐 디스탈 월이나 메디얼 월이 프록시멀리 터져 있는 경우에 임시 수분물로 이렇게 메워두고 근관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미생물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벽을 쌓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벽을 쌓을 때 캐널을 막으면 안 되니까 커튼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막아두고 벽을 축조를 하고 다시 어세스 홀을 만드는 게 근관치료의 시작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함으로써 저희가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근관치료 수가가 너무 아쉬우니까 코어 수가를 한 번 더 이렇게 합법적으로 내려서 비용을 조금 더 청구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탈이 다 터져 있는데 케리스덴틴 제거하고 캔을 막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핑거 스프레드를 꽂아주고 레진 피링을 해서 레진이 꽂고 나면 스프레드를 빼게 되면 홀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 대부치 디스탈 캐리스 심하고 이런 경우에 케리스덴틴을 다 제거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수복을 먼저 해서 벽을 막아야 되는데 캐널을 막으면 안 되니까 캐널에 가타파차를 꽂아주고 글래스 아이노멀 필링을 해서 이렇게 벽을 실링을 잘 해두는 이런 전 단계 작업을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러디클러스에서 캐널 오리파이스를 찾는 게 근관치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관 성형이나 세척에 더 시간을 많이 써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어세스를 찾는데 캐널 입구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실패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은 이렇게 퍼포레이션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자의 잘못 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버라는 것이 핸드피스에 달려있다 보니 저희가 시야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이고 텍타일 센스로 여기가 거긴가 이렇게 삭제를 하다 보면 딴 데를 뚫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장하는 것이 물론 롱쉔크 버를 써서 삭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아예 헤드가 없는 이런 초음파 팁을 사용하시는 것이 정말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만 싹싹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현미경을 쓰면 뭐 1mm, 2mm밖에 안 되는 게 1cm가 되어 보이는 크게 보기 때문에 너무나 잘 보이면 잘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MB2라는 것이 정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현미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팔라탈 캐널만 엔도가 되어 있는데 바칼 캐널 두 개가 상당히 석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플로러를 긁어보면 단단하게 굳어 있죠. 그런데 흔적적으로 색깔이 까맣게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초음파 팁으로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깊이로 약 1mm, 2mm 내려가고 바칼 쪽으로 루트가 보통 다이버전트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춰서 삭제를 하면 8번 파일, 10번 파일에 쏙 이렇게 끼어드는 그런 상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캐널이 막혔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석회된 경우는 입구 쪽이 다 막혀있고 캐널 아래쪽은 열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상화질, 3차 상화질이 위에서부터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윗부분이 많이 막혀있다는 거죠. 그쪽을 삭제를 하시고 덴틴 쉘프 부위를 조금 많이 삭제를 좀 해주시면 입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좀 이제 이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시라는 거죠. 근본 치료를 하는 전체 시간이 100이라면 저는 감히 30, 40을 여기다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길이를 재고 확대하는 것은 많이 수월해진다는 거죠. 조금 더 시작 단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미경을 쓰시면 이렇게 작고 어두운 공간이 크고 넓게 잘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하시면 좀 더 수월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근관치료뿐만 아니라 수복을 하는데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하나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 동영상을 오른쪽으로 같이 싱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과정이 동시에 화면에 나오고 있고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를 했으면 오늘 또 보여드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환자들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고 현미경을 쓰므로써 저는 엔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가능한 엔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삭제를 하기 때문에 시술광 침범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정밀한 진료를 할 수가 있고 환자에게도 설득력을 얻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저렇게까지 정밀하게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그 다음 과정이 이렇게 돼서 안 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설득이 잘 되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되는 것들이 환자랑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일단 치과에 하나 갖다 두시면 굉장히 보기가 좋죠. 환자의 신뢰도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학병원에는 간판도 신뢰도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만 또 부가적으로 현미경이 쫙 깔려 있으니까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현미경을 좀 써보시면 확실히 임상의 어떤 수준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현미경은 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 근관장이라는 것이 제가 서두에 캐널 속까지만 치료를 하는 게 근관치료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간혹은 치근낭vùng 넘어서 기구가 들어가거나 약재가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길이를 잘 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관치료의 성공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길이가 잘 맞는 경우, 짧은 경우, 긴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짧은 경우가 성공률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잘 맞아야 되겠지만 길었을 때랑 두 개를 비교해보면 물론 통계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짧았을 때가 성공률이 확실히 떨어지고 차라리 긴 게 더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이 말은 짧았을 때 이 청소가 되지 않은 근관에 아주 많은 세균들과 감염 조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근관 치료는 짧아서는 성공할 수가 없고 에피칼 포라멘까지 이렇게 페이턴시를 확보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간혹은 여기 이제 저보다 선배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거의 다 이제는 근관장 측정기를 씁니다. 근데 과거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길이를 재시던 분, 엑스레이조차도 안 찍고 그냥 내 손이 명약이야 이렇게 재시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엑스레이상에 잘 맞아 보이는 것조차도 여기 지금 잘 맞게 보이는데 실상은 파일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근관장을 측정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1년을 근관치료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길이를 재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술전 사진, 술 중에 뭔가 이상이 생겼나, 근관 내 차벽을 한 게 잘 되었나, 혹은 근관 충전 직전에 컴피팅 체크를 할 때거나 이럴 때 사진을 찍지 근관장 측정을 위해서 사진 찍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사진으로 근관장 측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실 때가 되었고 그 이유는 이런 치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확 꼬부러져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마이너 포라민이라는 빨간 부위까지를 잘 재기 위해서는 전자 근관장 측정기, 정기적인 장치를 이용을 해서 초록색 부위까지, 메이저 포라민이죠. 초록색 부위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거기서 저희가 알고 있는 0.5mm 정도의 그런 마이너 포라민까지의 평균적인 거리를 빼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근관장 측정기를 꼭 쓰시는 게 현대 근관치료에서는 필수적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다시 다른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길이를 정확하게 잰다는 전제 조건 하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성형을 이제 하셔야죠. 윗부분 약간 넓혀두는 것은 제가 강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도 동영상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파일을 쓰시는데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파일이 지금은 10번부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만 8번도 있고 6번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쁘게 정렬이 잘 된 핸드 파일들은 다 스테인리스 스틸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너무나 뻣뻣하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파일링, 리밍, 턴앤풀, 워치마인드 이런 다양한 동작들을 과거에 학교 다닐 때는 정확하게 이 동작이 뭐다 서술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손에 들고 하는 이런 파일을 쓰는 동작들이 나타내는 결과물은 우측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캐널이 아닌 쪽을 뚫고 간다든지 캐널이 존재하더라도 캐널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청소를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삭제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게 스테인리스 스틸 핸드 파일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써도
제가 해도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권 내 세균을 골고루 잘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 학생인데 독일의 대학생입니다. 치과 대학생이겠죠. 손 모션을 보시면 파일링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일링이라는 것은 삭제력을 조금 더 잘 응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근권 치료의 목적인 잔사를 제거하고 위로 배출시키는 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즉 위로 배출되는 잔사도 있겠지만 일부 잔사들은 아래쪽으로 패킹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일부는 에피칼 포라멘 지나서 아래쪽으로 넘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간혹 겪어보시는 급성 악화, 플레이업이라고 그러죠. 괜찮던 환자가 더 아프게 되거나 치료 중에 갑자기 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파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핸드 파일을 아예 쓰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주 드물게 쓰는 일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연속 회전 동작을 하는 니켈 티타늄 파일을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죠. 물론 근래에는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로터리 파일이 계속 회전하는 동안 잔사를 다 끌어올리기 때문에 잔사를 밀어 넣어서 생기는 그런 수루 민감증이나 급성 악화 같은 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터리 파일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이 좋다는 것과 함께 잔사를 잘 배출한다는 게 아주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알고 계시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우리나라 현실에 한 개 12,000원만 인정해주는 전치부건대고 지금 파일 한 개 값만 주는 게 참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관건이지만 또 잘 부러진다. 잘 부러지는 건 아닙니다. 간혹 부러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부러지는 것은 선생님께서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카운트를 잘 하셔가지고 5번 쓰고 버리면 거의 부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뭐 1년에 한 개 부러질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카운트를 잘해서 5번, 6번 쓰고 그 횟수는 캐널일 숫자입니다. 캐널이 5개, 6개 되면 버리는 거죠. 즉 대구치 기준으로 한 2개 정도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관리를 하시면 뭐 그런 파절에 대한 고통으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절을 적게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필수로 저희가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러 가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책에 글라이드 패스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나이타입 파일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니켈 티타늄 파일이 나오면서부터는 니켈 티타늄 파일을 쓰기 전에 핸드 파일로 10번, 15번, 20번까지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고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틀렸습니다. 핸드 파일이란 말도 틀렸고 20번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영상에 약간 휘어져 있는, 제법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여기 근본을 보시면 20번 파일로 아주 조심스럽게 워치 바인딩처럼 이렇게 모션을 하지만 이미 휘어진 부분을 지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렛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렛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렛지가 만들어진 다음 단계로는 그 다음 멀리까지는 파일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잔사를 긁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번 파일인데 15번 파일도 이런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핸드 파일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드는 실수가 10번 들어갔다, 15번 겨우 들어가네, 20번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막히네, 길이가 짧아졌다. 전부 렛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의뢰되는 환자 중에 캐널이 막혔어요 라고 오는 것들은 막힌 게 아니라 막으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막았다기보다는 또 정확하게는 렛지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렛지를 안 만드시려면 20번 파일부터는 안 쓰시는 게 답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 핸드 파일 일주일에 한 번 들까 말까 합니다. 10번 파일도 잘 안 쓰고요. 거의 다 나이타입 파일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성이 좋은 니켈 티타늄 파일을 많이 쓰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권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라이드 패스를 어떻게 만드는가? 과거에는 글라이드 패스를 만드는 전용의 니켈 티타늄 파일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니켈 티타늄 파일로 이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 파일, G 파일, 레이스 파일 이렇게 있는데 이런 파일들은 개수가 또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글라이드 패스 파일들이 실질적으로 글라이드 패스 형성을 빨리 할 수 있고 초심자라도 쉽게 잘 할 수가 있고 근권의 중심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좋다는 논문들이 무수히 많이 있고요. 결국은 쓰면 된다는 거죠. 학생들도 쓰면 교수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이런 니켈 티타늄 파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2개, 3개로 구성되었던 파일들이 개수가 다 하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많으면 저희가 안 사주죠. 짧은 이제 단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여전히 패스 파일 13, 16, 19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1번 패스 파일 13번 사이즈를 훨씬 선호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프로글라이더는 제가 볼 때는 실패작이라는 거죠. 너무 사이즈가 크고 테이프가 커서 글라이드 패스 파일이 갖춰야 될 요건에서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G 파일이 하나로 만들어진 원지 정도는 저희가 임상에 쓸만한 효율적인 파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로 쓰는 건 패스 파일 1번, 원지 이렇게 2가지를 쓰는데, 서두에 근관장 측정을 할 때 측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쓸 때 근관장 측정기를 걸고 길이를 잰과 동시에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왼쪽 동영상 보시면 러버스탑이 마지노리지 걸리면서 조금씩 후퇴를 하겠죠. 그러면서 근관장 측정기는 메이저 포러맨의 이 파일 팁이 여기 닿으면 삐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전진을 하다가 삐 소리가 나면 여기가 메이저 포러맨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핸드피스를 직원에게 주면 직원이 이제 길이를 잽니다. 여기 반수 정도가 눈이 안 보이실 텐데 정확하게 못 재지 않습니까? 룰러로. 직원이 주면 직원이 딱 재주죠. 거기서 0.5mm를 빼서 기록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똑같은 건데, 이제 요즘 나오는 그 모터 중에는 일부 근관장 측정 기능이 겸용이 된 모터들이 있습니다. 걔들은 파일에 이렇게 파일 클립을 걸지 않아도 전류가 흘러서 근관장 측정기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삐 소리가 들리시죠? 여기가 메이저 포러맨의 파일 팁이 닿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까지를 이제 작업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작업장을 실제로는 쉐이핑 파일은 0.5mm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글라이드 패스 파일은 사이즈가 13번 정도 전후기 때문에 15번 정도기 때문에 그 메이저 포러맨까지 계속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페이턴시입니다. 에피컬 포러맨 부분의 개방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작업 파일로 충분히 그런 개방성을 유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메이저 포러맨, 즉 B선 나는 데까지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라고 저는 권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10번 반복하라는 권장하는 이유의 에비던스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근관장에 도달한 숫자를 1번, 4번, 7번, 10번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에피컬 사이즈가 커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10번 정도 해야만, 10번 정도를 해도 에피컬 포러맨 주의는 사이즈가 동일하고 거기서부터 1mm 위의 레벨이 사이즈가 약간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1mm 위가 커지면 나중에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20번, 25번 파일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충분한 공간을 갖기 때문에 쉐이핑을 하기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정도 쓰셔야만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한 추가로 연구한 걸 보면 쉐이핑 파일이 근관을 깎을 때 파일에 전해지는 그 힘, 스트레스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은 사실 자랑으로 말씀드리면 저만 할 수 있고 부산대학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지 않았을 때랑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는 파일이 에피컬 포러맨의 워킹 렌스에 도달한 게 5번, 10번, 15번, 20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달리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성형을 할 때 파일이 받는 힘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걸 측정을 했더니 5번까지 해서는 별 차이가 없고 10번 정도 이후부터는 파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논문처럼 워킹 렌스를 재면서 동시에 글라이드 패스 형성하신다면 그 글라이드 패스 형성 파일이 에피컬 포러맨까지 많이 도달하는 게 효율적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중국 파일도 막 넘어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중국 파일은 아직까지는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양한 하절 저항성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메이저 사이즈 나온 파일들이 부러지는 숫자가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산들은 보통 8, 90, 100 언저리 비슷하게 다 수명이 있는 것처럼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100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 참 좋을 텐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100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운이 나쁘면 빨리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뢰하고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핸드 파일보다는 다 좋습니다. 심지어 중국 파일도 핸드 파일보다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특성들을 전체로 고려했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검증된 제품이 좋지 않겠나 싶고, 약간 분류를 해보면 과거에 나왔던 파일들은 형태만 다른 그런 라이타입 파일이었고, 두 번째 세대, 물론 1세대부터 4세대가 지금 다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형태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많이 주어졌다. 뭐 이렇게 테이프가 균일하게 4% 6% 가지 않고 테이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단면이 이렇게 비대칭적인 단면을 가졌다든지 그런 형태의 변화가 주어졌고요. 세 번째부터는 열 처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니켈 티타늄 파일 자체가 굉장히 유연성이 좋은데 열 처리를 통해서 더 부드럽게 만든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된 것이 열 처리가 된 세 번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레시프로케이팅 그런 모션들, 그 다음에 오실레이션 모션들, 동작 자체의 어떤 특성을 부여한 것들이 네 번째 그룹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파일들이 다 핸드 파일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이 나온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에 가지고 큰 바람은 한 개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만, 한 개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개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 파일이 소개됨으로써 시장에 가지고 온 효과는 파일의 개수를 전부 줄여가는 쪽으로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파일들은 개수를 두세 개로 이렇게 줄여서 시장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이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을 처음에 런칭을 하고 난 뒤에 연구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 것은, 로타리 파일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잔사를 쭉 지속적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왕복 운동을 하다 보면 배출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잔사를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잔사가 정출이 되는 것을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로타리 파일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레시프로케이팅 파일들이 잔사 정출량이 많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제가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잔사 정출량이 정말 미미합니다. 그 미미한 게 조금 넘어들었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인데,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꼭 쓰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게 되는데,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먼저 사용을 하고 나서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을 쓰면 글라이드 패스 파일의 연속 회전을 하는 동안 대부분의 잔사는 배출이 되고, 또 근관을 몇 번 씻어줬기 때문에 밀려나갈 잔사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레시프로케이팅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글라이드 패스 파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다른 쪽입니다. 미생물학적인 그런 내용보다 기계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오른쪽 36번 치아를 보시면 엔도가 되어 있는데 치근담배 용소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제출을 한번 시도해봐야 되니까 크라운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크라운 제거했더니 크랙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오래된 게 명확하죠. 이건 치료해봐야 낫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빼게 됩니다. 자, 4학期과 4학期제출을 위해서 저희한테 왔는데 당연히 제출을 하게 되겠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식을 해볼까 하고 발치를 했습니다. 발치를 해보니까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있는 거죠. 명확하게 프랙처 라인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 소구치도 프랙처가 있고요. 하악의 대구치들도 보시는 것처럼 크랙 라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랙들이, 프랙처가 언제 생겼을까요? 근본치료 전에 혹은 내가 근본치료하고 난 얼마 후에?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근본치료 전에 약간 크랙이 있던 경우도 저희가 보고도 엔도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몇몇 경우는 근본치료를 한 이후에 생긴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논문을 옛날 거랑 요새 거 한번 보실 텐데, 근본 치료를 실패한 것 중에 반 정도가 버티컬 루트 프랙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제일 오른쪽 숫자 20을 보시면 이런 버티컬 루트 프랙처를 실패를 한 것을 발견한 게 근본 치료 한 지 1년 반, 20개월 후라는 거죠. 자, 선생님께서 엔도를 하고 크라운 하나 해서 겨우 30만, 50만 원 벌었는데 환자가 1년 만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들어옵니다. 뭔가 최근 들어서 씹을 때 좀 느낌이 안 좋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실링을 잘하고 루트 필링을 잘하고 크라운까지 했는데 미생물들이 오염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랙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논문들도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 치료한 치아 중에 실패한 치아가 근본 치료 안 하고 실패한 치아보다는 5배 이상 많다.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많이 생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숫자가 아니라 치아의 숫자를 보더라도 6배 정도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근관치료 자체가 버티컬 루트 프랙처를 유발하는 어떤 기여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될 때 저희가 성형하는 과정이 어떤 잘못이지 않을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 중에 이런 파일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치아의 크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루트 덴틴을 좀 잘 보존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가짜 치아 모형을 만들고, 루트죠. 그 루트 모형 안에 파일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저희가 차량을 만들 때, 개발할 때 이렇게 유한요소 연구를 하게 되는데 직접 차를 만들어서 부딪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해보면 에피컬 포라멘 주변 덴틴이나 아니면 파일 자체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해보면 파일의 종류에 따라 그 스트레스가 발생이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이 연구를 할 때는 루트 캐널이 상당히 망곡이 심한 거기 때문에 좀 과한 조건이긴 합니다. 40도 정도 망곡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망곡에 따라서 파일의 사이즈에 따라서 루트 덴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스트레스가 상아질이 깨질 수 있는 스트레스가 높다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일을 선택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이제 근관치료에 있어서 어떤 보존적인 그런 접근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최근 아닙니다. 제법 오래된 파일인데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사프라는 파일은 셀프 어저스팅 파일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좀 망사형 구조로 되어 있고 사포처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파일이 근관내로 들어가면 이렇게 짜부러집니다. 짜부러지면서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근관 형태에 맞게 파일 형태가 바뀌게 되는 그런 어저스팅 되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이 움직일 때 스트레스를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기존의 로타리 파일보다는 확연히 스트레스가 적다, 10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일은 근관을 상하게 하는, 루트를 프랙처 시키는 요인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거 한 개에 6만 원씩 하는데 누가 쓰겠습니까? 저도 안 쓰는데. 그래서 연구자로서는 연구하기 좋은 파일이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파일에 대해서 특성을 저희가 발표를 했더니 이제 저희 엔도계에서는 이제 거장인데 교과서를 쓰신 분이 한국에서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근관 성형할 때 마지막 에피컬 3, 3일을 성형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인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크랙을 만들 수가 있다. 잘못된 씨앗을 뿌릴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시 중에 또 한 가지가 지금 보시는 게 메이저 포라멘, 에피컬 포라멘입니다. 에피컬 포라멘 주변에 크랙이 이렇게 생기는데 에피컬 크랙이 생기는 이유를 추적을 해보니까 파일의 종류나 성형하는 테크닉과는 관련이 없고 워킹 랭스를 조금 길게 초과를 했더니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했더니 크랙이 잘 생기더라. 이런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길이가 내가 정해놓은 길이보다 지나가 버리면 크랙이 잘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또 연구를 해봐도 그 결과를 파일 종류마다 이렇게 다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대부분의 파일의 형태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연구 쓴 것은 옛날 파일이지만 프로파일과 프로테이퍼 이런 걸 봤는데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파일 중에 어떤 파일은 내가 원하는 길이에 딱 맞춰서 러버스탑을 딱 걸어두었는데 이게 쑥 끌려 들어가면서 러버스탑이 뒤로 밀려나가는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스크린 포스이고 스크린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런 스크린 포스가 세게 나타나는 파일들은 저희가 숫자가 좀 불안하죠. 파일이 언제 끌려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한 파일들이 좀 그런데요. 그런 파일일수록 저희가 틀린 것 같은데요, 시간이. 11시 40분부터 12시 반까지로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종료 5분 전에 확 들어주셔가지고. 네? 예, 뭐, 어쨌든 빨리 마치겠습니다. 저는 적게 하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스크린 포스를 줄이는데 이 파일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파일이 대칭적이라면 이런 비대칭적인 파일은 회전을 하다 보면 진동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동이 생기는 것이 진동이 조금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만 스크린 포스를 줄여주는 그런 기여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길이를 잘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센트 디자인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레시프로이팅 파일이 크랙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저도 초반에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10번, 15번, 20번 순서를 안 쓰고 갑자기 25번 8%를 집어넣으니까 치아가 터질 수 있겠다. 이게 위험하다. 이걸 어떻게 쓰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연구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하면 실제로 파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 파일이 뭘로 만들어졌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웨이브1보다는 프로테이프가 더 많은 크랙을 유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프로테이프라는 파일을 연속으로 돌리는 것과 레시프로케이팅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크랙을 더 많이 유발한다. 웨이브1이라는 것보다 더 많이 유발한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결론적으로 제시한 것이 파일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나, 어떻게 열처리를 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부드러운 파일이 합금이 더 말랑할수록 크랙을 덜 유발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파일들이 이제 이렇게 다 열처리가 되어 있죠. 골드 와이어, 블루 와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색깔을 따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열처리된 파일들이 특성이 나이타입 파일은 형상 기억 합금이기 때문에 휘어도 금방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상 기억 효과를 지운 컨트롤드 메모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상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휘어진 채로 그 모양을 유지하는 게 최근 나오는 몇몇 파일들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이런 파일을 회전할 때 형상 기억 효과를 가진 전용의 원래의 컨벤셔널 라이타이는 직선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많이 깎아주게 되지만, 컨트롤 메모리는 휘어진 채로 가만히 유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관 안팎을 잘 이렇게 터치를 골고루 깎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래에 열처리가 된 파일들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되는 것은 저희가 하악 대구치 7번이나 상악 7번이나 메지얼 캐널, 메지얼 바컬 캐널에 파일을 넣으려고 하는데 접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파일을 약간 휘어서 이렇게 적용하기가 더 유리한 파일이 이런 형상 기억을 죽인 파일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패스 파일을 제가 써서 이제 어세스먼트 연 직후인데요. 패스 파일을 써서 근관장을 측정을 하면서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패킹 모션을 반복하다 보면 한 3, 4mm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근관장이 가까이 가게 되고, 근관장이 도달이 되면 삐 소리가 나면서 여기가 워킹 랭스입니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번 정도 많이 반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신 파일을 쓰시면 어떤 파일을 쓰더라도 근관 치료를, 근관 성형 과정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근관이 타이트할 때는 웨이브1을 선택하시더라도 프라이머리 25번 파일을 바로 쓰지 마시고 20번의 파일을 한번 미리 적용을 하시는 게 그 다음 단계의 파일을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시프로이팅 파일을 처음에 나올 때는 싱글 파일 테크닉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싱글 파일 개념보다는 파일의 수명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사용법을 수정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캐널이 충분한 사이즈가 처음부터 있을 때는 프라이머리 파일 1개로 성형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과정은 파일 근관의 크기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패킹을 하실 때 패킹하는 속도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서서히 이렇게 누르고 서서히 빼고 하는 이런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어떤 템포 조절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레시프로케이팅 파일을 쓰실 때는 3, 4회 패킹을 하고 나면 근관 세척을 꼭 하시고, 왜냐하면 연속 로테이션 파일보다는 잔사가 제거가 되는 게 조금 더딥니다. 그래서 씻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3, 4회 패킹하는 그런 모션을 3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 근관장에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근관장이 18mm 정도밖에 안 되겠고 챔버까지가 거의 1cm 가까운 9mm 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형을 한 길이는 9mm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mm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패킹하면서 3mm 들어가고 또 씻어내고 또 두 번째 세트로 또 3mm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3, 4회 패킹 3세트를 하게 되면 근관 성형을 다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석회가 많이 되어 있고
캐널이 굉장히 안 보이는 그런 경우인데,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권장드리는 파일 종류 중에 한 가지가 오리파이스 플레어링을 잘 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오리파이스 오프너의 파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열 처리가 되어 있는 파일, 실명을 말씀드린 원 플레어라는 파일입니다. 이런 파일은 유연성이 좋아지면서도 강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캐널 익스플로레이션 할 때 파일로 찔러보고 익스플로러 찔러보고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파일을 회전시키면서 꾹꾹꾹 눌러보면 캐널을 찾는 순간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파이스 플레어링 파일로 근간 입구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그런 오리파이스 플레어링 파일로 확대를 하고 나서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같이 재면서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음이 들리는 게 메이저 파라면이죠. 이렇게 듣고 나서도 다시 파일을 넣어서 한 10번 좀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번이라고 해서 워킹리스트에 그냥 패킹 모션을 10번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런 과정이죠. 자,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면 이미 오리파이스는 아까 플레어링 파일로 넓혀져 있었고 길이 다 쟀기 때문에 쉐이핑하는 파일은 뭐 한 개를 쓰시든 두 개를 쓰시든 쉽게 안전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글라이드 패스가 형성된 이후에는 어떤 파일을 쓰시더라도 근관장까지 상향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이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가 다 되면 이렇게 처벽을 하고 집에 가시면 되겠죠. 저는 골드 인데이를 뜯을 때마다 크랙이 있는 걸 보고 많이 안타까워하는데 동일한 파일입니다. 이렇게 입구를 넓히고요. 입구를 넓힌다는 의미는 덴틴 쉐이프를 잘 제거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라인 어셋을 잘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파일이 되겠고, 이 파일을 쓰고 난 이후에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패스 파일이나 원지 같은 그런 파일을 써서 길이를 재면서 글라이드 패스를 잘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오리파이스 플레어링 파일이죠. 다른 거 없이 그냥 바로 어셋을 요구 나서 원 플레어라는 오리파이스 플레어링 파일로 근간 입구를 찾고 입구 부분을 넓혀주는 그런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재는 과정이죠. 러브스탁을 좀 아래쪽에 두고 걸어서 진행하면 러브스탁이 뒤로 밀려나가면서 길이를 잴 수가 있고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연속음 들으셨죠? 연속음이 들리면 거기까지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형용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이 동영상에서는 원커브라는 열 처리가 된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25번 8%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25번 8%에 멈추진 않고 X3 같은 30번 정도의 나이타입 파일을 추가로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템포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안정감 있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보면 이제 뺄 때 조금 튀어나온 느낌이 있으신 건 파일이 바인딩이 좀 되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이 정도만 보시고요. 자,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좋은 나이타입을 쓰고 편리하게 쓰더라도 근관계라는 것이 그런 파일 몇 절을 가지고 다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파일이 닿지 않은 부위가 35% 이상 존재한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의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캐널 3개는 저희가 파일로 확대를 잘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캐널이 아닌 펄펄 플로에도 이런 무수히 많은 작은 구멍들이 있고 여기도 세균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일을 저희가 넣을 수가 없죠. 여기를 청소를 하려면 락스를 들이부어야 됩니다. 락스가 훨씬 중요하고, 엔도를 할 때 있어서 나이타입 파일이 하는 일은 락스가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은 락스가 하는 게 근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이제 펄프티슈를 뽑아서 락스에 담궈두면 8분 지나면 깨끗하게 녹아서 다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락스를 얼마나 잘 넣는 가 중요하고, 잘만 넣으면 캐널 안에 있는 감염 조직이나 세균들을 다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 락스를 잘 써셔야 되는데, 간혹 선생님들께서 나 러버대만 쓰는데 락스 냄새 때문에 향기 나는 락스를 써야지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신 분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락스들은 보시는 것처럼 변기 그림이 나와 있죠. 소독하는 거고 청소하는 용도인데 그 성분에 보면 가용 화재라는 게 들어서 향기를 섞어주고 하는 이런 이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입안에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약재로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 레귤러 락스는 대추, 사과, 바나나 그림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글자는 식품 첨가물 이런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뿌려 먹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레귤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깨는 쓰지 말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중국산 참깨를 하얗게 만들어서 파는 나쁜 상인들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러시아에서 강의하던 장면인데요. 청중 중에 누가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저는 안 찍고 이제 강의 자료를 찍고 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요거 하나가 오늘 마지막 자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리게이션 하실 때 리드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책에서는 사이드 벤트를 선택을 해서 금관장 너머로 락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갑자기 악화되는 그런 거를 막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이드 벤트를 쓰시면 리드를 끝나는 부위에서 아래쪽 1~2mm 청소가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쓰는 게 옆이 터져 있는 너치 타입을 쓰게 됩니다. 너치 타입을 쓰셔야 되고,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한데 27게이지 혹은 30게이지를 꼭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파일이 25번 7% 8%면 끝에서 2mm까지가 약 0.4m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0.4mm 근처까지 니들이 가야만 끝에 2mm가 락스가 교체가 되면서 제대로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27게이지 니들을 꼭 선택을 하셔야지 청소가 제대로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쉐이핑이 굉장히 파일이 좋아졌기 때문에 단순해졌는데, 지금은 쉐이핑이 단순해진 것 대신에 세척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 락스가 8분 들어가야지 다 녹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척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소닉이나 울트라소닉 장비를 쓰셔가지고 좀 흔들어주는 효과를 좀 부가적으로 해주시면 세균들이나 감염 조직을 더 잘 제거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제가 조금 초과한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진 강의를 선사해주신 김현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선생님 안 계세요? 강의가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Q&A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강의를 선사해주신 김현철 교수님과 유기영 학술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